화를 참고 계시나요? 잠깐 멈추세요. 우리나라 남성 10명 중 7명이 감정을 속으로 사귀는 습관 때문에 심장과 혈관이 서서히 망가지고 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심장내과 연구팀이 5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은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우리 세대 남성분들이 왜 배우자보다 평균 6회를 먼저 세상을 떠나시는지 그 진짜 이유를 오늘 완전히 풀어드리겠습니다. 경북 포항에 권순애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올해 64이십니다. 꽃집을 오래 운영하셨던 분인데요. 몇 달 전에 저에게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남편분 이야기였습니다. 남편분은 평생 성실하게 공직 생활을 하셨는데 63살 되시던 해에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권순애 씨는 편지에 이렇게 쓰셨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일찍 갈 줄 몰랐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가 있었는데 우리 둘 다 몰랐습니다. 그 신호가 무엇이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이 편지를 읽으면서 제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분들께 이 이야기를 드려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10가지입니다. 심혈관 건강과 직결된 우리 남성분들의 생활 습관, 감정 습관, 관계 습관, 이 10가지를 알고 하나씩 바꾸시면 배우자보다 먼저 떠나실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끝까지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남성의 평균 수명은 여성보다 6회 가까이 짧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타고난 생물학적 차이일까요? 서울 아산병원과 고려대학교 병원이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를 보면 그 차이의 절반 이상이 생활 방식과 감정 처리 방식에서 온다고 합니다. 즉, 바꿀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그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화를 꾹 참는 습관이 심장을 어떻게 망가뜨리는가? 여러분, 화가 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세대 남성분들은 대부분 참으십니다. 직장에서 억울한 일이 있어도 참고, 집에서 불만스러운 게 있어도 참고, 누군가에게 서운해도 그냥 삭히십니다. 이것이 어른스러운 모습이라고 배우셨을 겁니다. 강한 남자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다고요. 우리 아버지 세대부터 그렇게 가르쳐 왔으니까요. 그런데 과학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서울 아산병원 심혈관 연구팀이 60대 이상 남성 840명을 3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를 보면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납니다. 감정을 지속적으로 억누르는 남성은 그렇지 않은 남성보다 심근경색 발생 위험이 2배 70%더 높았습니다. 2배 70%입니다. 약을 먹고 운동을 열심히 해도 감정을 꾹 참는 습관 하나가 이 모든 노력을 상쇄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우리 몸은 화가 날 때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이 혈압을 올리고 심장 박동을 빠르게 만들고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이것은 위험한 상황에서 몸을 보호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원시시대에 맹수를 만났을 때 싸우거나 도망가기 위한 반응이지요. 문제는 이 반응이 한 번이 아니라 매일매일 반복될 때입니다. 화를 표현하면 적어도 그 감정이 밖으로 나갑니다. 몸이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켰다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됩니다. 하지만 참으면 그 스트레스 호르몬이 몸 안에 계속 머뭅니다. 마치 압력 솥에 뚜껑을 꽉 닫아 놓은 것과 같습니다. 압력이 계속 올라가는데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것입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연구 자료에 따르면 감정 억압이 지속될 때 혈관 내벽에 염증이 생기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염증입니다.
혈액 검사에서도 잡히지 않을 만큼 미세한 것입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그 염증이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혈관 내벽에 기름때가 끼기 시작하고 결국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상황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심근경색, 뇌졸중. 이 두 가지가 우리나라 남성의 가장 큰 사망 원인입니다. 그렇다면 화를 시원하게 터뜨리면 된다는 뜻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화를 폭발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연구 자료를 보면 격렬하게 화를 터뜨리는 순간 심장 마비 위험이 일시적으로 9배 가까이 치솟는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정을 안전하게 내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첫 번째 방법은 걷기입니다. 화가 났을 때 바로 반응하지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세요. 15분에서 20분만 걸으세요. 걷는 동안 스트레스 호르몬이 근육에서 소비됩니다. 혈압이 내려가고 경직된 근육이 풀립니다. 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연구에 따르면 이것만으로도 수축기 혈압이 8에서 10단위 낮아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걸으면서 주변 풍경을 보세요. 나무를 보고 하늘을 보고 그러다 보면 처음에 그렇게 크게 느껴졌던 감정이 조금 작아집니다. 두 번째 방법은 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부인에게, 친구에게 아니면 혼자 일기를 쓰셔도 됩니다.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화가 났어 라고 그냥 말로 뱉는 것입니다. 고려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에 따르면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면 뇌의 감정 처리 부위가 진정되면서 그 감정의 강도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글로 쓰면 더 효과적입니다. 일기장이 없어도 됩니다. 종이 아무거나 하나에 그냥 쓰세요. 쓰고 나서 찢어버리셔도 됩니다. 그 행위 자체가 감정을 밖으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보너스로 알려드립니다. 웃음입니다. 화가 나서 당장 웃기는 힘드실 겁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서 억지로라도 한번 크게 웃어보세요. 우리 몸은 실제로 웃을 때나 억지로 웃을 때나 비슷한 호르몬이 나옵니다. 서울 아산병원 예방의학팀 자료에 따르면 하루 10번의 웃음이 혈압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감정을 표현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자식 키우느라, 가족 먹여 살리느라 내 마음을 들여다볼 여유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 세월이 얼마나 고되고 힘드셨을까요? 이제는 달라도 됩니다. 이제는 내 감정을 돌볼 여유가 생겼습니다. 우리 함께 시작해 봅시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면 생기는 일.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몸에서 이상한 느낌이 드신 적 있으신가요? 가슴이 잠깐 답답했다가 괜찮아진 경험이 있으신가요? 숨이 살짝 가빴다가 나아진 경험이요. 어깨가 묵직하게 당긴다거나 머리가 이유 없이 지끈거린 경험은요. 왼쪽 팔이 이상하게 저렸다가 괜찮아진 경험은요. 이런 증상들 많은 분들이 그냥 지나치십니다.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나이가 드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요. 하지만 이 증상들은 우리 몸이 보내는 경보 신호입니다. 삼성서울병원 응급의학과 자료에 따르면 심근경색으로 실려온 환자의 68%는 사건이 터지기 전 몇 주 혹은 몇 달 전부터 이런 가벼운 신호들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분들이 그냥 지나치셨다고 합니다. 그때 알았더라면 이 말이 얼마나 많이 나왔을까요? 우리 세대 남성분들이 유독 이런 경향이 강합니다. 어려운 시절을 이겨오신 분들입니다. 산업화 시대 경제 개발의 주역으로 사셨습니다.
그 시절에는 몸이 아파도 참고 일하는 것이 미덕이었습니다. 통증은 참는 것, 불편함은 이겨내는 것, 그것이 강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습관이 지금도 남아있는 겁니다. 하지만 심장과 혈관은 우리가 참는다고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서울아산병원 순환기내과 연구 결과를 보면 가슴 통증이나 호흡 곤란 증상이 나타났을 때 4시간 이내에 병원에 가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생존율 차이가 무려 3배 이상 납니다. 4시간이 생사를 가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하루 이틀 기다리다 가십니다. 심지어 일주일을 참으시는 분도 계십니다. 좀 이따 보자, 내일 되면 나아지겠지 하시다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5가지 증상을 꼭 기억하세요. 가슴이 압박당하는 느낌, 왼쪽 팔이 저리거나 아픈 느낌, 갑작스러운 식은땀, 턱이나 목이 당기거나 아픈 느낌, 갑자기 심하게 어지럽거나 쓰러질 것 같은 느낌. 이 5가지 중 하나라도 나타나면 즉시 응급실로 가세요. 기다리지 마세요. 이러다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순간에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생사를 가릅니다. 그리고 평소에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매달 한 번 혈압을 직접 재보세요. 약국이나 대형 마트에 가시면 무료로 혈압을 재실 수 있는 기계가 있습니다. 수축기 혈압, 즉 윗혈압이 140mm 수은주 이상이면 그날 바로 가까운 의원에 전화하여 예약을 잡으세요. 증상이 없어도 혈압이 높으면 혈관이 손상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건강검진을 꼭 받으세요. 2년에 한 번 무료입니다. 63 이상 남성이라면 심내혈관 질환 위험 인자 검사도 추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검사가 우리 몸의 위험 신호를 미리 잡아내 줍니다. 병원에 안 가시는 이유, 저는 알 것 같습니다. 대단한 병이 나오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알고 있어야 막을 수 있습니다. 모르고 있다고 위험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아셔야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용기를 내보겠습니다. 3번째 이야기입니다. 잠을 줄이면 심장이 먼저 줄어든다. 여러분, 어젯밤에 몇 시간 주무셨나요? 우리나라 60대 이상 남성의 평균 수면 시간은 5시간 8분입니다. 질병관리청 2023년 통계입니다. 권장 수면 시간인 7시간에서 8시간에 한참 못 미칩니다. 어떤 분들은 잠을 적게 자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시기도 합니다. 나는 4-5시간만 자도 거뜬해라고 하십니다. 적게 자도 잘 기능하는 것이 강한 체력의 증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대학교 병원 수면의학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하루 5시간 미만으로 자는 사람은 7시간 이상 자는 사람보다 심혈관 질환 위험이 2배 30% 더 높습니다. 단 2시간의 차이가 심혈관 질환 위험을 2배 이상 높입니다. 왜 잠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우리 몸은 잠자는 동안 하루 동안 쌓인 손상을 복구합니다. 심장도 그때 가장 많이 쉽니다. 수면 중에는 심박수가 낮아지고 혈압도 내려갑니다. 혈관도 그때 회복합니다. 혈관 내벽에 생긴 작은 손상들을 복구하는 것이 주로 수면 중에 이루어집니다. 뇌도 그때 청소를 합니다. 치매를 유발하는 단백질들이 수면 중에 배출됩니다. 잠을 자지 않으면 이 모든 복구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치 공장이 밤새 가동되다가 정비 시간도 없이 다음 날도 계속 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어딘가에서 고장이 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식욕 조절 호르몬이 흐트러집니다. 덜 자면 배고픔을 느끼는 호르몬이 올라가고 배부름을 느끼는 호르몬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단 것, 짠 것을 더 먹고 싶어집니다. 그러면 혈당이 오르고 혈압이 오르고 결국 심혈관에 부담이 더해집니다. 악순환이 생기는 것입니다. 잠을 잘 자기 위한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잠드는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세요. 매일 밤 같은 시간에 눈을 감으세요. 주말이라도 평일과 같은 시간에 주무세요. 우리 몸에는 시계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 시계를 고정시켜 놓으면 잠이 훨씬 잘 옵니다. 둘째, 자기 2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을 내려놓으세요. 화면에서 나오는 빛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대신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거나 조용한 음악을 들으시거나 가볍게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셋째, 낮잠은 20분 이내로 제한하세요. 오후 3시 이후에는 낮잠을 피하세요. 긴 낮잠, 특히 저녁에 가까운 시간의 낮잠은 밤 수면을 방해합니다. 우리 세대는 밤늦게까지 일하고 이른 새벽에 일어나는 것을 당연히 여겨왔습니다. 젊었을 때 잠을 줄여가며 일하셨던 그 수고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제는 그 빚을 몸에 갚아야 할 때입니다. 잠을 충분히 자는 것, 그것이 건강에 투자하는 가장 쉽고 돈이 들지 않는 방법입니다. 자, 지금까지 3가지를 알아봤습니다. 화를 건강하게 표현하기, 몸의 신호 놓치지 않기, 충분한 잠자기, 이 3가지만으로도 심혈관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잠시 쉬고 다음 이야기로 가겠습니다. 4번째 이야기입니다. 배우자를 무시하는 남성이 더 빨리 떠나는 이유. 이상한 말처럼 들리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가 건강과 무슨 상관이냐고요? 아주 깊은 상관이 있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50년에 걸쳐 진행한 연구가 있습니다. 성인 남성 2,000명을 추적한 이 연구에서 밝혀진 사실은 놀랍습니다. 행복하고 따뜻한 인간관계를 유지한 남성이 그렇지 않은 남성보다 평균 8년을 더 살았습니다. 8해입니다. 약이나 치료로 얻기 어려운 세월을 따뜻한 인간관계가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배우자와의 관계입니다. 우리나라 남성분들, 특히 우리 세대분들은 표현에 서투신 경우가 많습니다. 어릴 때부터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말을 자주 쓰는 것이 어색하셨을 겁니다. 가장이 가족에게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어색한 문화에서 사셨으니까요. 집에 돌아오면 말없이 밥 드시고 텔레비전 보시다가 주무시는 것이 일상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침묵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배우자분도 지치십니다. 혼자 말하고 혼자 챙기고 혼자 걱정하다가 결국 마음의 거리가 생깁니다. 표면적으로는 같이 살지만 실제로는 정서적으로 분리된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남성 자신도 그 고독 속에서 서서히 건강이 나빠집니다. 서울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자료에 따르면 부부관계 만족도가 낮은 남성은 높은 남성보다 우울증 발생률이 2배 넘게 높았습니다. 우울증은 심장병과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울한 상태가 지속되면 심혈관 건강이 나빠진다는 것은 이미 여러 연구에서 확인된 사실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보면 관계가 좋을 때 여러 가지 건강한 행동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배우자가 오늘 좀 쉬세요 라고 하면 더 쉽게 쉬게 됩니다. 약 드셨어요 라고 챙겨주면 더 잘 챙기게 됩니다. 산책 같이 가요 라고 하면 더 잘 움직이게 됩니다.
배우자가 건강 관리에 가장 효과적인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관계를 따뜻하게 만드는 것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첫째, 오늘 저녁 부인에게 감사한 점 한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밥이 맛있었다. 고마워요. 이 한마디면 됩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색하시면 어색한 채로 말씀해 보세요. 그 어색함도 배우자에게는 소중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식사를 함께 하세요. 텔레비전을 끄고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마주보며 밥을 드세요. 오늘 어떠셨어요? 라고 한마디만 건네보세요. 이 단순한 행동들이 부부관계 만족도를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여러 곳에서 나왔습니다. 셋째, 배우자가 힘들다고 할 때 바로 조언하려 하지 마세요. 우선 들으세요. 그랬군요. 힘드셨겠어요. 라는 말 한마디가 모든 해결책보다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남성들은 문제가 생기면 해결책을 찾으려 하는 경향이 있는데 배우자가 원하는 것은 대부분 공감입니다.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관계가 따뜻해집니다. 우리 세대 남성분들이 오랫동안 가족을 위해 일하셨습니다. 이제는 그 가족 곁에 있어주는 것이 더 중요한 시기입니다. 손주들이 할아버지랑 밥 먹었어라고 기억할 수 있도록 오래오래 건강하게 곁에 계셔주세요.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밥 먹고 바로 눕는 습관이 만드는 무서운 결과. 여러분, 식사 후에 어떻게 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식사를 마치고 소파에 눕거나 바로 주무시거나 텔레비전 앞에서 꾸벅꾸벅 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점심을 드신 후에 그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해합니다. 밥을 먹으면 졸립니다. 소화를 위해 혈액이 위장 쪽으로 몰리면서 뇌로 가는 혈액이 줄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바로 누우시는 것이 문제입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소화기내과 연구 자료에 따르면 식사 직후 눕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역류성 식도염 발생률이 3배 가까이 높습니다. 위에서 소화되는 중인 음식과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기 쉬워지는 것이지요. 역류성 식도염이 오래 지속되면 식도 점막이 손상되고 오래되면 식도암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편함이 수면의 질을 낮추고 야간에 혈압을 올리고 심혈관 건강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만들어냅니다. 게다가 식후에 바로 누우면 혈당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밥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갑니다. 이때 우리 몸이 움직이면 혈당이 근육에서 에너지로 쓰이면서 빠르게 내려갑니다. 하지만 가만히 누워 있으면 혈당이 오래 높은 상태로 유지됩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당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해결책은 아주 간단합니다. 식후 20분만 움직이세요. 걷기가 가장 좋습니다. 집 주변을 한 바퀴, 아파트 복도를 왕복 20분이 어렵다면 10분이라도 됩니다. 식후 가벼운 산책은 혈당을 내리고 소화를 돕고 기분도 좋아지게 합니다. 혹시 무릎이나 발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의자에 앉아서 발 뒤꿈치를 들었다 내렸다 하는 동작을 반복해 보세요. 이것만으로도 다리 근육이 수축하면서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혹시 식후에 텔레비전을 보신다면 광고가 나올 때마다 자리에서 일어나 한 번만 움직여 보세요. 그 작은 움직임들이 쌓이면 큰 건강을 만들어냅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 남성들이 가장 자주 무시하는 이것이 당뇨의 시작이다. 여러분, 혈당 검사를 마지막으로 받으신 게 언제인가요? 국민건강보험공단 2023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60대 이상에서
당뇨병 전 단계에 해당하는 분들이 전체의 36%에 달합니다. 3명 중 1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자신이 당뇨 전 단계라는 것을 아는 분은 절반도 안 됩니다.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다는 뜻입니다. 증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뇨 전 단계에서는 대부분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 혈당이 살짝 높아도 피곤함을 느끼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모르고 넘어갑니다. 그 사이에 혈관은 조금씩 손상되고 있습니다. 당뇨가 왜 무서울까요? 당뇨 자체도 문제지만 당뇨가 일으키는 합병증이 더 무섭습니다.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특히 신장, 눈, 발끝 혈관처럼 작은 혈관을 먼저 망가뜨립니다. 그리고 결국 심장, 뇌의 큰 혈관도 손상됩니다. 당뇨가 있는 남성은 그렇지 않은 남성보다 심근경색 위험이 2배 이상, 뇌졸중 위험은 3배 가까이 높다는 것이 삼성서울병원 내분비내과 연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신장이 망가지면 일주일에 3번씩 투석을 받아야 합니다. 실명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발에 상처가 나면 낫지 않아서 절단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혈당을 제때 관리하지 않아서 생깁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뇨 전 단계에서 관리를 시작하면 절반 이상에서 당뇨 발생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뇨가 완전히 진행된 뒤에는 되돌리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지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식사 순서를 바꾸세요. 밥부터 드시지 마시고 채소를 먼저 드세요. 그 다음 단백질, 마지막에 밥을 드세요. 이 순서만 바꿔도 식후 혈당 상승폭을 30% 가까이 낮출 수 있습니다. 채소를 먼저 먹으면 섬유소가 위에서 그물 역할을 해서 탄수화물의 흡수를 늦춰줍니다. 둘째, 흰 쌀밥의 양을 조금 줄이고 잡곡을 섞으세요. 현미, 보리, 귀리 중 하나만 섞어도 됩니다. 처음에는 3대 7 비율, 즉 잡곡 3에 흰 쌀 7로 시작하세요. 익숙해지면 5대 5로 늘리세요. 급격하게 바꾸실 필요 없습니다. 천천히 바꾸시면 됩니다. 셋째, 단 음료를 줄이세요. 식혜, 수정과 감주스, 오렌지 주스처럼 단 음료는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물이나 보리차로 대신하세요. 혈당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식사 전 물을 한 잔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작은 변화들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당뇨를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시작해 봅시다. 7번째 이야기입니다. 근육이 빠지면 왜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는가? 여러분, 거울 앞에 서보신 적 있으신가요? 20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아마 허벅지가 가늘어지셨을 겁니다. 팔에 힘이 예전만 못하실 겁니다. 배는 나왔는데 근육은 줄어들었을 겁니다. 이것은 당연한 노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관리가 필요한 신호입니다. 근감소증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40대부터 시작해서 매년 1%씩 근육이 줄어듭니다. 60이 넘으면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60세에서 70 사이에는 매년 1.5%까지 줄어들기도 합니다. 왜 근육이 중요할까요? 근육은 혈당을 조절하는 창고입니다. 혈당이 올라가면 근육이 흡수해서 에너지로 씁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이 기능이 약해집니다. 결국 당뇨 위험이 높아집니다. 근육은 또 낙상을 막아줍니다. 허벅지 근육이 약해지면 균형이 흔들립니다. 낙상하면 엉덩이 뼈가 부러지기 쉽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서울아산병원 정형외과 자료에 따르면 고령에서 엉덩이 뼈 골절 후
1년 내 사망률이 23%에 달한다고 합니다. 4명 중 1명 가까이가 1년 안에 돌아가십니다. 그러니 근육을 지키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근육을 지키기 위한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운동과 단백질입니다. 운동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를 하루 30번만 해보세요. 이것이 허벅지 근육 강화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처음에는 10번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일어날 때 손을 짚지 않고 하시면 더 효과가 좋습니다. 무릎이 약하신 분들은 등받이를 살짝 잡고 하셔도 됩니다. 단백질은 매 끼니 충분히 드세요. 계란, 두부, 생선, 콩, 고기 이 중 하나씩 끼니마다 드세요. 단백질이 근육의 재료입니다. 특히 아침에 단백질을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을 안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밥을 적게 드시더라도 계란 한두 개라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영양팀 자료에 따르면 체중 1kg당 하루 1.2에서 1.5g의 단백질이 근육 유지에 필요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몸무게가 60kg이신 분은 하루 72에서 90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계란 하나에 단백질이 약 6g, 두부 반 모에 약 10g, 생선 한 토막에 약 20g 정도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는 젊었을 때 몸을 혹사했습니다. 이제는 몸을 돌볼 차례입니다. 근육을 지키는 것, 그것이 오랫동안 스스로 걸어 다닐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손주들과 공원 산책을 함께 하려면, 장터 나들이를 같이 가려면 지금 근육을 지켜야 합니다. 8번째 이야기입니다. 술이 심장을 망가뜨리는 방식에 대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여러분, 술이 심장에 좋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레드와인은 심장에 좋다. 적당한 음주는 혈액순환을 돕는다. 이런 이야기가 오래전부터 퍼져 있습니다. 술자리에서 건강을 위해 마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연구들은 대부분 20년, 30년 전에 나온 것들입니다. 최근 10년간의 대규모 연구들은 다른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술은 양에 관계없이 암 위험을 높이고 심방세동 위험을 높인다는 것이 현재의 과학적 컨센서스입니다. 고려대학교 병원 연구팀이 우리나라 성인 6만 명을 10년간 추적한 결과 음주량과 심방세동 발생 위험이 비례했습니다. 조금 마시는 사람도 전혀 마시지 않는 사람보다 위험이 높았습니다. 심방세동이 뭔지 아십니까?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현상입니다. 평소에는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근거림이나 맥박이 불규칙하게 느껴지는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뇌졸중 위험을 5배까지 높입니다. 술을 마시면 심방세동 위험이 높아지고 심방세동이 뇌졸중을 부릅니다. 이것이 연결고리입니다. 그리고 술은 수면을 방해합니다. 많은 분들이 술 한 잔 마시면 잠이 더 잘 온다고 하십니다. 실제로 잠이 들기는 더 쉬워집니다. 하지만 잠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깊은 수면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결국 수면의 질이 낮아집니다. 수면 부족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혈관을 해칩니다. 술을 당장 끊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가장 위험한 것은 폭음입니다. 한 번에 많이 드시는 것이 매일 조금씩 드시는 것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연구에 따르면 주말에 폭음하는 사람은 같은 양을 나눠 마시는 사람보다 심근경색 위험이 2배 40%더 높습니다. 드신다면 이 3가지를 기억하세요. 적게 드세요. 천천히 드세요. 물을 많이 마시면서 드세요.
그리고 공복에는 절대 드시지 마세요. 무언가를 드시고 난 후에 드세요. 9번째 이야기입니다. 걱정과 불안이 혈압을 올리는 방식과 그 해법. 여러분, 밤에 잠들기 어려우실 때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자식 걱정, 손주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 우리 세대분들의 머릿속에는 늘 크고 작은 걱정이 가득합니다. 이게 나이 드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여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만성적인 걱정은 건강을 갉아먹습니다. 걱정을 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이 지속적으로 높은 상태를 유지하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관이 손상됩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정신의학과 연구에 따르면 만성 불안 상태에 있는 사람은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일반인보다 약 1배, 80%더 높습니다. 게다가 걱정을 많이 하면 수면이 나빠집니다. 수면이 나빠지면 다음날 더 예민해집니다. 더 예민해지면 더 많은 것이 걱정됩니다. 또 잠을 못 잡니다. 이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걱정을 없애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걱정을 다루는 방법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첫째, 걱정되는 것을 종이에 적어 보세요. 머릿속에 있을 때는 크게 느껴지지만 글로 쓰면 실체가 생기고 대부분 생각보다 관리 가능한 것들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어쩔 수 없는 것을 나눠보세요. 어쩔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쓰는 것은 건강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둘째, 심호흡을 연습하세요. 숨을 4셀 동안 들이쉬고 4셀 동안 멈추고 8셀 동안 천천히 내쉬세요. 이 호흡법이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해서 혈압을 내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잠들기 전 이 호흡을 5번만 해보세요. 셋째, 걱정이 많은 날에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세요. 꼭 해결책을 찾으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내면의 압력이 줄어듭니다. 부인에게, 오랜 친구에게, 아니면 자녀에게 전화 한 통 해보세요. 요즘 이런 일이 있어서 마음이 좀 무겁다고 그냥 말씀하세요. 우리 세대는 혼자 걱정을 삼켜왔습니다. 남자가 고민을 털어놓는 것이 약한 것이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나눠도 됩니다. 나눈다고 약한 것이 아닙니다. 나누는 것이 더 건강한 것입니다. 10번째 이야기입니다. 의미와 목적이 수명을 늘리는 방식.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간과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삶의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삶에서 의미를 느끼고 계신가요? 은퇴 후에 자녀들이 독립하고 나서 많은 분들이 공허함을 느끼십니다.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딱히 오늘 할 일이 없다는 느낌이 드신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건강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교 연구팀이 7,000명의 성인을 5년간 추적한 결과 삶에서 명확한 목적의식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장마비, 뇌졸중, 당뇨 발생 위험이 모두 낮았습니다. 특히 심혈관 질환 위험은 약 35%더 낮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목적이 있으면 운동도 하고 싶어집니다. 손주 운동회에 가려면, 봄에 꽃 구경을 가려면, 친구와 여행을 가려면 건강해야 한다는 생각이 생깁니다. 그 목적이 건강한 행동을 이끌어냅니다. 또한 목적이 있는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고 싶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뇌를 활성화시키고 몸을 움직이게 하고 사람들과 교류하게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건강에 좋습니다. 어떻게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큰 것일 필요 없습니다. 이웃에게 도움을 주는 것, 손주들에게 어릴 때 이야기를 해주는 것, 오래 해보고 싶었던 취미를 시작하는 것,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삶의 목적을 줍니다. 사진을 배우고 싶으셨나요? 그러면 시작하세요. 요리를 더 잘하고 싶으셨나요? 지금이 딱 좋은 때입니다. 동네 도서관에서 강좌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 새로운 것을 배우시면서 삶이 다시 풍요로워졌다고 하십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자체가 가족에게 선물입니다. 아버지, 할아버지가 건강하게 곁에 계신 것만으로도 가족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손주가 자라서 대학에 가는 것을, 결혼하는 것을 보고 싶으시다면 그것이 이미 충분한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 지금 건강을 챙기세요. 자, 우리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이미 자신의 건강을 진지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더 자세하고 실질적인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심혈관 건강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심장은 하루에 약 10만 번 뜁니다. 1년이면 3,650만 번입니다. 70살까지 사셨다면 지금까지 심장이 25억 번을 뛴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일을 아무 불평 없이 해온 것이 우리 심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심장에게 얼마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나요? 심장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해주는 만큼 우리도 심장에게 좋은 것을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은 심장이 특히 싫어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심장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 하나가 갑작스러운 변화입니다. 갑자기 차가운 것을 마시는 것, 갑자기 뜨거운 것을 먹는 것, 갑자기 격렬하게 운동하는 것, 갑자기 화를 내는 것, 이런 갑작스러운 변화들이 심장에 충격을 줍니다. 특히 새벽에 갑자기 일어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는 심근경색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대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몸의 혈압이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화장실을 급하게 가거나 전화 소리에 놀라서 벌떡 일어나거나 자다가 갑자기 움직이는 것들이 이 시간에는 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일어나실 때는 천천히 일어나세요. 눈을 뜨시고 잠시 누워 계셨다가 천천히 앉으시고 그 다음에 일어나세요. 이 30초가 중요합니다. 또 겨울에 갑자기 찬바람을 맞는 것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뜻한 실내에서 갑자기 차가운 바깥으로 나가면 혈관이 갑자기 수축합니다. 외출하기 전에 마스크를 하시거나 목도리를 두르시고 준비 운동을 조금 하신 뒤에 나가세요. 이제 혈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고혈압을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증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혈압이 아무리 높아도 대부분은 특별한 증상을 못 느끼십니다.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나라 60대 이상에서 고혈압 환자의 비율이 남성의 경우 65%를 넘습니다. 3명 중 2명 가까이가 고혈압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혈압을 정상으로 잘 관리하고 계신 분은 절반도 안 됩니다. 혈압이 높으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혈압이 높다는 것은 혈관이 계속 높은 압력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마치 수도관에 항상 강한 압력이 가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수도관이 버팁니다. 하지만 오래되면 수도관 안쪽 벽이 상합니다. 거기에 석회질이 끼기 시작합니다. 결국 수도관이 좁아지거나 터집니다.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혈압이 높으면 혈관 내벽이 상하고 거기에 콜레스테롤이 쌓이기 시작하고 혈관이 좁아집니다. 혈관이 막히면 심근경색,
터지면 뇌졸중입니다. 혈압을 낮추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식염, 즉 소금 섭취를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음식은 전통적으로 간이 강합니다. 된장찌개, 김치, 젓갈, 간장 이런 음식들에 소금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하루 소금 섭취 권장량은 5g입니다. 작은 숟가락 하나 분량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중장년층은 평균 하루 10g 이상을 드신다고 합니다. 2배가 넘습니다. 국물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소금 섭취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국을 드실 때 국물보다 건더기를 위주로 드세요. 간장, 된장, 고추장 등의 양도 조금씩 줄여보세요. 처음에는 싱겁게 느껴지시겠지만 일주일에서 2주일이 지나면 혀가 적응합니다. 그때부터는 오히려 짠 음식이 너무 짠 맛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칼륨이 많은 음식을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칼륨은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바나나, 고구마, 시금치, 아보카도, 콩류에 칼륨이 많습니다. 하루에 2중 하나씩 드세요. 그리고 운동입니다. 매일 30분 걷기가 혈압을 낮추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삼성서울병원 심장내과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이 수축기 혈압을 5에서 8단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혈압약 한 알 효과와 비슷합니다.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꼭 약을 꾸준히 드세요. 혈압이 정상으로 보인다고 약을 끊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혈압이 정상인 것은 약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약을 끊으면 혈압이 다시 올라갑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지 않고는 절대 약을 끊지 마세요. 콜레스테롤에 대해서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콜레스테롤도 고혈압처럼 증상이 없습니다. 혈중 콜레스테롤이 높아도 특별히 아프거나 불편한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내십니다. 서울 아산병원 순환기 내과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40세 이상 남성의 절반 이상이 고콜레스테롤 혈증이나 경계선 수준의 콜레스테롤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나쁜 콜레스테롤, 즉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혈관 내벽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부드러운 상태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딱딱해지고 이것이 혈전을 만들어 혈관을 막을 수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오메가3가 풍부한 등 푸른 생선이 도움이 됩니다. 고등어, 삼치, 청어, 연어 같은 생선을 일주일에 2-3번 드시면 좋습니다. 견과류도 좋습니다. 호두, 아몬드, 잣 같은 견과류에는 좋은 지방이 들어있어서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루 한 줌 손바닥이 가득 찰 정도만 드세요. 녹황색 채소도 중요합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당근, 파프리카 같은 채소들이 항산화 작용을 해서 혈관 건강을 돕습니다. 그리고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은 줄이세요. 삼겹살, 갈비, 버터, 치즈 같은 것들입니다. 완전히 안 드실 필요는 없지만 양을 조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뇌 건강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 특히 알츠하이머 치매는 우리 세대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질환 중 하나입니다. 가족에게 의존하게 되고 나를 나로 알아보지 못하게 된다는 두려움이 있지요. 그런데 최근 연구들이 희망적인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혈관 건강을 잘 관리하면 치매 위험도 낮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혈압을 정상으로 유지하고 혈당을 조절하고 충분히 자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 이것들이 심장에도 좋지만 뇌에도 좋습니다.
뇌는 혈관을 통해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심혈관이 건강해야 뇌로 혈액이 잘 공급됩니다.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면 뇌도 손상됩니다. 뇌를 젊게 유지하는 것도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뇌는 쓸수록 강해집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새로운 악기를 배우거나 새로운 요리법을 배우거나 뇌에 새로운 자극을 주면 신경 연결이 강화됩니다.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고립되어 혼자 지내면 뇌가 빠르게 노화됩니다. 친구들과 만나고 이웃과 이야기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대화 자체가 뇌를 자극하고 활성화합니다. 독서도 좋습니다. 책이 부담스러우시면 신문이나 잡지도 좋습니다. 그냥 읽는 것만으로도 뇌가 활발해집니다. 예국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수면이 여기서도 중요합니다. 잠자는 동안 뇌에서 치매를 유발하는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 청소됩니다. 잠을 잘 자야 이 청소가 이루어집니다. 잠을 못 자면 이 단백질이 쌓입니다. 소화 건강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장 건강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최근 연구들에서 장과 뇌가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장을 제2의 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장에 있는 박테리아들이 뇌 기능과 기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장이 건강하면 기분도 좋아지고 면역력도 강해지고 전신 건강도 좋아집니다. 반대로 장이 좋지 않으면 변비, 복부, 팽만, 소화불량뿐 아니라 피로감, 집중력 저하, 심지어 우울감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장을 건강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식이섬유입니다. 채소, 과일, 잡곡, 콩류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통 발효식품도 장에 좋습니다. 김치, 된장, 청국장 같은 것들이죠. 이것들에는 유익한 균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물도 중요합니다. 하루 8잔 이상 물을 드시면 좋습니다. 물이 장의 운동을 돕고 변비를 예방합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장도 시계가 있습니다. 같은 시간에 먹으면 소화 효소가 미리 준비되어 소화가 잘 됩니다. 이제 면역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면역 체계는 나이가 들면서 약해집니다. 그래서 감기에 걸려도 회복이 느리고 상처가 나도 아무는데 오래 걸립니다. 폐렴이나 독감 같은 감염 질환에도 더 취약해집니다. 면역을 강화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비타민 D가 중요합니다. 비타민 D는 면역 기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은 햇빛을 받으면 피부에서 비타민 D를 만들어냅니다. 하루 20분에서 30분, 가능하면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사이에 야외 활동을 하세요. 팔이나 다리에 햇빛이 닿도록 하세요. 겨울에는 햇빛이 약해서 비타민 D를 충분히 만들기 어렵습니다. 이때는 비타민 D 보충제를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 보세요. 아연도 중요합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면역 기능이 약해집니다. 굴, 소고기, 돼지고기, 콩, 견과류에 아연이 많습니다. 그리고 과도한 스트레스는 면역을 약하게 만듭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면역 세포의 활동을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트레스를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면역에도 도움이 됩니다. 발과 다리 건강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발이 중요해집니다. 발은 몸 전체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발에 문제가 생기면 걷기가 힘들어지고 걷지 못하면 근육이 빠지고 건강이 급격히 나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정맥류가 있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다리 혈관이 부풀어 오르고 다리가 무겁거나 피곤한 느낌이 드시는 분들입니다. 이것은 다리 혈관의 판막이 약해져서 혈액이 아래로 쏠리는 현상입니다. 오래 서 계시는 분들, 오래 앉아 계시는 분들에게 많이 생깁니다. 예방하고 관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앉아 계실 때 발목을 돌리거나 발 뒤꿈치를 들었다 내렸다 하는 동작을 수시로 하세요.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놓고 쉬는 것도 좋습니다. 발 관리도 중요합니다. 매일 발을 씻고 발가락 사이를 꼼꼼히 닦고 잘 말리세요.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발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발에 어떤 변화라도 생기면 즉시 병원에 가세요. 이제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것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따뜻한 물 한 잔을 드세요. 밤새 수분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혈액이 끈적끈적한 상태입니다. 물 한 잔이 혈액을 묽게 만들어줍니다. 아침 식사는 꼭 드세요. 특히 단백질을 포함해서요. 계란 하나, 두부 한 조각이라도 드세요. 점심 후에는 20분 걷기를 하세요. 식후 혈당을 낮추고 소화를 돕고 오후 졸음도 줄여줍니다. 저녁 식사는 너무 늦지 않게 드세요. 자기 최소 3시간 전에 식사를 마치시면 좋습니다. 저녁에는 스마트폰보다 가족과 대화를 하세요. 아니면 가벼운 산책을 하세요. 텔레비전을 보신다면 광고 시간에 자리에서 일어나 움직이세요. 자기 전에는 심호흡을 5번 하세요. 오늘 감사한 것 3가지를 생각하세요. 그리고 내일 기대되는 것 1가지를 생각하세요. 이것이 수면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습관이 되면 여러분의 몸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입니다. 일주일 후에 잠이 조금 더 잘 올 수 있습니다. 2주 후에 아침에 일어날 때 덜 피곤할 수 있습니다. 한 달 후에 혈압이 조금 내려갈 수 있습니다. 변화가 느리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몸은 수십 년간 쌓아온 습관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바꾸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방향만 맞다면, 조금씩이라도 나아가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 자체가 이미 시작입니다. 알아야 바꿀 수 있습니다. 알지 못하면 바꿀 수 없습니다. 오늘 알게 되셨으니 이제 조금씩 바꿔가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건강하게 오래 삽시다. 손주들과 오래오래 함께하고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 오래오래 있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것들 중에 실천이 어려운 것이 있다면 그 이유는 대부분 동기부여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방법을 모르거나 처음 시작을 어디서 해야 할지 막막하거나 혼자 하려다 보니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더 실용적인 팁을 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기록입니다. 혈압을 매달 재시면 그 수치를 작은 수첩에 적어두세요. 날짜, 혈압 수치, 그날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얼마나 걸었는지 간단히 적으세요. 이 기록이 3달, 6달이 쌓이면 나만의 건강 지도가 만들어집니다. 어떤 날 혈압이 높았는지, 어떤 때 몸 상태가 좋았는지 패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기록을 병원에 가실 때 가져가시면 의사 선생님도 훨씬 정확한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운동을 혼자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파트너를 찾으세요. 이웃이나 친구 아니면 부인과 함께 매일 같은 시간에 산책을 하세요. 사람이 둘이 되면 한 명이 나태해지려 할 때 다른 한 명이 끌어줍니다. 그래서 혼자보다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동네 경로당이나 복지관에서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좋습니다. 같은 연령대 분들과 함께하는 것이 훨씬 즐겁고 동기부여도 됩니다. 식이 관리가 어려우신 분들은 한 번에 다 바꾸려 하지 마세요. 이번 주에는 소금만 줄여보세요. 다음 주에는 식사 순서를 바꾸세요. 그 다음 주에는 식후 걷기를 추가하세요. 이렇게 한 번에 하나씩 바꾸면 훨씬 지속하기 쉽습니다. 또 가족의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녀들에게 오늘 이 이야기를 전해주세요. 아버지가 건강을 챙기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도하고 있다고요. 가족이 알면 응원해 줄 것이고 그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우리 세대 남성분들을 위한 특별한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남성 호르몬, 즉 테스토스테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40대 중반부터 남성 호르몬이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그 감소가 너무 빠르거나 수치가 너무 낮아지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피로감이 심해지고 기분이 가라앉고 성욕이 감소하고 근육이 빠지고 복부에 지방이 쌓이는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남성 갱년기라고 합니다. 여성 갱년기와 달리 남성 갱년기는 증상이 점진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냥 나이가 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나치십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이 심하다면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혈액 검사로 남성 호르몬 수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전문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남성 호르몬을 자연적으로 유지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특히 근력 운동이 도움이 됩니다. 충분한 수면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과도한 음주는 남성 호르몬을 낮춤으로 줄이세요. 아연과 비타민 D가 남성 호르몬 생성에 관여합니다. 굴, 소고기, 견과류에 아연이 많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햇빛으로 비타민 D를 보충하세요. 이제 정신건강에 대해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은퇴 후 우울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50년 넘게 일하고 가족을 위해 헌신했는데 갑자기 역할이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드신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회와 단절된 것 같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매우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이 감정을 혼자 삭히지 마세요. 지속적인 우울감은 치료가 필요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우울감이 2주 이상 지속되고 잠을 자도 피곤하고 음식이 맛없고 예전에 좋아하던 것들에 흥미가 없고 집중이 되지 않는다면 정신건강의학과나 가까운 정신건강복지관에 상담을 받아보세요. 정신건강을 위해 병원에 가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몸이 아프면 내과에 가듯 마음이 힘들면 정신건강의학과에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을 보면 비슷한 처지에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은퇴 후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창회에 나가거나 동호회에 가입하거나 봉사활동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우리 세대 남성분들은 직장 관계 외에 사적인 관계를 만드는 것에 익숙하지 않으신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이 관계들이 건강과 행복에 매우 중요해집니다. 건강 정보를 주위에서 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요즘 인터넷이나 카카오톡을 통해 많은 건강 정보가 퍼집니다. 친구가 좋다고 전달해 준 것, 자녀가 보내준 것, 텔레비전 홈쇼핑에서 보신 것, 이런 정보들 중에는 사실과 다른 것들도 많습니다. 특히 건강식품이나 보충제에 대한 과장 광고를 주의하세요. 어떤 한 가지 식품이나 보충제가 모든 질환을 고친다는 주장은 대부분 과장되어 있습니다. 건강에 관한 결정은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세요. 약을 바꾸거나 건강보충제를 새로 시작하거나 식이요법을 크게 바꾸실 때는 꼭 상담하세요.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너무 많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실 필요도 없고 다 한꺼번에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딱 한 가지만 골라보세요.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 가장 쉽다고 생각되는 것, 아니면 지금 당장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것, 그것 하나만 시작하세요. 한 달 후에 그것이 습관이 되면 그때 두 번째를 시작하세요. 이렇게 하나씩 쌓아가시면 1년 후에는 여러분의 건강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3년 후에는 더욱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건강하게 오래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 계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세대는 참으로 많은 것을 이겨냈습니다. 가난, 전쟁, 어려움, 그 모든 것을 이겨낸 우리입니다. 이 건강 관리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충분한 의지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 중 하나인 간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간은 우리 몸에서 가장 바쁜 기관 중 하나입니다. 음식을 먹으면 소장에서 흡수된 영양분이 가장 먼저 간으로 갑니다. 간은 이것을 가공하고 저장하고 필요한 형태로 바꿔서 온 몸으로 보냅니다. 동시에 몸에서 만들어지는 독소, 외부에서 들어오는 독소를 해독합니다. 술도 간에서 분해됩니다. 약도 간에서 처리됩니다. 간이 이렇게 많은 일을 하는데 간이 망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는 간이 매우 강한 기관이라는 것입니다. 간의 70%가 손상되어도 별다른 증상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간이 나빠지고 있는 줄 모르고 지내십니다. 증상이 나타날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60대 남성 중에서 지방간이 있는 분이 30%가 넘습니다. 3명 중 1명입니다. 지방간은 그냥 두면 간섬유화로 진행되고 더 나쁘면 간경화로 발전합니다. 간경화는 회복이 매우 어렵습니다. 지방간의 가장 큰 원인은 과도한 음주가 아닙니다. 음주를 전혀 하지 않아도 지방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 특히 단순당 섭취가 주된 원인입니다. 흰쌀밥, 흰빵, 설탕이 든 음식, 단 음료들이 간에 지방을 쌓이게 합니다. 간을 보호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복부 비만이 있으면 간에 지방이 쌓이기 쉽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잡곡밥, 채소 위주의 식사, 규칙적인 운동이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커피가 간에 좋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하루 한두 잔의 블랙커피가 간 섬유화를 늦추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 여러 연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물론 설탕이나 크림은 넣지 않고 블랙으로 드셔야 합니다. 위장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약이나 건강보충제를 줄이세요.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여러 종류의 보충제를 드십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간에서 처리됩니다. 너무 많은 종류를 드시면 간에 부담이 됩니다. 꼭 필요한 것, 의사가 권한 것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장 건강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장은 혈액을 걸러서 노폐물을 소변으로 내보내는 기관입니다. 2개가 있는데 하루에 약 200리터의 혈액을 걸러냅니다. 정말 대단한 기관이죠. 신장 기능도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감소합니다. 그리고 고혈압, 당뇨가 있으면 신장 손상이 빨라집니다. 신장이 나빠지면 초기에는 증상이 없습니다. 하지만 진행되면 부종이 생기고 피로감이 심해지고
소변에 거품이 많아집니다. 더 진행되면 투석이 필요하게 됩니다. 신장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혈압과 혈당을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분한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을 너무 적게 마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나이가 드시면 갈증을 잘 못 느끼십니다. 갈증이 없어도 규칙적으로 물을 드세요. 하루 8잔을 목표로 하세요. 아침에 한 잔, 식사 전 한 잔, 식사 후 한 잔, 이런 식으로 스케줄을 만들면 좋습니다. 소금을 줄이는 것도 신장 건강에 좋습니다. 짜게 드시면 신장이 소금을 처리하느라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진통제를 조심하세요. 아세트 아미노펜 성분의 진통제, 이부프로펜 계열의 진통제 등을 장기간 고용량으로 드시면 신장에 부담이 됩니다. 통증이 있으면 진통제를 달고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통증의 근본 원인을 치료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제 뼈 건강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겠습니다. 골다공증은 여성분들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남성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70세 이상 남성의 약 20%가 골다공증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5명 중 1명입니다. 그리고 남성이 골절이 되면 여성보다 회복이 더 어렵고 사망률도 더 높다고 합니다. 뼈는 7년마다 한 번씩 완전히 교체됩니다. 끊임없이 오래된 뼈가 분해되고 새로운 뼈가 만들어집니다. 젊을 때는 새로 만들어지는 속도가 더 빠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분해가 더 빨라집니다. 칼슘이 뼈의 재료입니다. 하루에 약 1000mg의 칼슘이 필요합니다. 우유 한 잔에 약 200mg의 칼슘이 있습니다. 5잔을 마셔야 하는 양이죠. 우유가 맞지 않으시는 분들은 뼈째 먹는 생선, 두부, 브로콜리, 케일 같은 것들로 칼슘을 보충하세요. 그리고 칼슘이 뼈에 흡수되려면 비타민 D가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햇빛을 충분히 받으시거나 비타민 D 보충제를 드세요. 뼈를 강하게 만드는 또 다른 방법은 체중을 이용한 운동입니다. 걷기, 계단 오르기, 앉았다 일어서기 같은 것들이 뼈에 자극을 줘서 뼈를 강하게 만듭니다. 수영은 좋은 운동이지만 뼈 자극은 적습니다. 흡연은 뼈 건강을 크게 해칩니다. 아직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은 금연을 강력히 권합니다. 금연하기 어려우시면 금연 클리닉이나 금연 상담 전화를 이용해 보세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혼자 하는 것보다 성공 가능성이 2~3배 높아집니다. 시력과 청력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시력이 나빠지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백내장, 황반변성, 녹내장 같은 질환들은 치료하지 않으면 실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질환들도 초기에는 증상이 없거나 미미합니다. 1년에 한 번 안과 검진을 받으세요. 안경이 필요하시면 교정을 잘 하세요. 시력이 나쁜 상태로 지내면 넘어지는 사고 위험이 높아집니다. 청력도 중요합니다. 청력이 나빠지면 대화가 어려워지고 점점 사람들과의 교류를 피하게 됩니다. 사회적 고립이 생기고 이것이 인지기능 저하, 우울감으로 이어집니다. 청력 검사도 정기적으로 받으세요. 보청기가 필요하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사용하세요. 보청기가 나이 든 분들의 상징이라는 생각은 버리세요. 보청기는 건강을 위한 도구입니다. 안경을 쓰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방의학의 관점에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은 세계적으로 우수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국민 건강을 위해 많은 예방검진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이것을 잘 활용하세요. 국가 암검진 프로그램을 아십니까? 위암, 대장암, 폐암,
간암 검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무료이거나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암 검진은 만 40세 이상이면 2년에 한 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위암 발생률이 높은 나라입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율이 90%가 넘습니다. 하지만 늦게 발견하면 그 반대가 됩니다. 대장암 검진은 만 50세 이상이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으면 암이 되기 전 단계인 용종을 미리 제거할 수 있습니다. 대장암도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율이 매우 높습니다. 폐암 검진은 흡연력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받으셔야 합니다. 저선량 컴퓨터 단층 촬영으로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간암 검진은 간경화나 만성 간염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정기적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이 검진들을 받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뭔가 나오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죠.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일찍 발견하면 훨씬 쉽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알고 있어야 싸울 수 있습니다. 모르고 있으면 방어할 수 없습니다. 용기를 내세요. 이 검진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로 모입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는 평생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자식을 위해, 부모를 위해, 직장을 위해, 나라를 위해 그 헌신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아도 됩니다. 아니, 살아야 합니다. 자신이 건강해야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 오래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건강해야 손주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자신이 건강해야 아직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이 가장 큰 효도이고 가장 큰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오래오래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가는 것은 결코 혼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돕는 많은 자원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잘 활용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지역 보건소를 아십니까? 동네 보건소는 무료이거나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여러 건강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 곳입니다. 혈압 측정, 혈당 검사, 콜레스테롤 검사, 체성분 분석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부 보건소에서는 운동 처방사가 개인 운동 계획을 짜주기도 합니다. 금연 클리닉, 절주 상담도 운영합니다. 보건소는 병원과 달리 대기 시간이 짧고 가까이 있고 경제적 부담도 적습니다. 아직 가보지 않으셨다면 한번 방문해 보세요. 지역 경로당과 어르신 복지관도 좋은 자원입니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요가, 체조, 걷기 운동, 인지훈련 등을 무료이거나 저렴하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같은 연령대 분들과 함께 어울리는 곳이기 때문에 정서적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서로의 건강 정보를 나누고 함께 건강을 챙길 수 있습니다. 이제 건강한 노후를 위한 마음 자세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건강을 챙기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하고 먹으면 안 되는 것, 해서는 안 되는 것, 이런 제약들이 많다 보면 오히려 의욕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건강 관리를 고통스러운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건강한 삶을 누리기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세요. 아침 산책이 의무가 아니라 오늘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하기 위한 선물이라고 생각하세요. 채소를 먹는 것이 억지로 먹는 약이 아니라 몸에 맛있는 영양을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일찍 자는 것이 즐거운 시간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내일 더 활기차게 살기 위한 충전이라고 생각하세요.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산책을 못했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어제 짠 음식을 먹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한 번 실수했다고 다시는 안 한다고 하지 마세요. 건강은 완벽한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날을 잘 관리하면 됩니다. 간혹 어긋나는 날이 있어도 다음 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노력하는 것을 압니다. 조금씩이라도 방향을 맞게 가고 있으면 몸이 반응합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을 위해 무언가를 할 때 그것이 정말 나에게 맞는 것인지 항상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 좋은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피세요. 운동을 시작했는데 특정 부위가 아프다면 무리하지 마세요. 음식을 바꿨는데 속이 불편하다면 양을 줄이거나 다른 것을 시도해 보세요. 보충제를 먹기 시작했는데 이상한 증상이 생겼다면 바로 중단하고 의사에게 상담하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것이 가장 좋은 건강 가이드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많은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에 남는 것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고 가신다면 이것을 기억하세요.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세요. 평생 남을 위해 사셨습니다. 이제 자신을 위해 사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자신의 건강을 챙기는 것, 자신의 감정을 돌보는 것,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 이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방법이고 그것이 결국 사랑하는 가족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됩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평생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건강하게 그 수고의 열매를 누리세요. 손주가 할아버지 손잡고 공원을 산책하는 그날, 배우자와 함께 여행을 가는 그날, 오래 만나지 못했던 친구와 식사를 나누는 그날, 그 날들이 여러분 앞에 많이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건강하게 살아갑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살아온 방식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를 생각해 보면 그분들이 오래 사신 비결이 있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이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끼니를 정시에 드시고 해가 지면 주무셨습니다. 텃밭을 가꾸고 몸을 움직이고 이웃과 어울리셨습니다. 물론 그 시절과 지금은 많이 다릅니다. 하지만 규칙적인 생활이 건강에 좋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롭습니다. 좋은 음식도 많고 좋은 의료도 있고 건강 정보도 넘칩니다. 하지만 그 풍요가 오히려 과식, 과음, 과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적당히가 답입니다. 운동도 적당히, 음식도 적당히, 일도 적당히, 쉬는 것도 적당히,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이 건강의 비결입니다.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던 것이 있습니다. 밥심으로 살아라 라고요. 이 말이 단순히 밥을 잘 드시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을 지키면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잘 움직이고, 이 세 가지만 지켜도 건강이 지켜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인생이 얼마나 대단한 인생입니까? 그 인생을 살아온 여러분의 몸은 아직도 충분히 회복 능력이 있습니다. 방향만 맞게 가면 됩니다. 오늘부터 그 방향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건강한 생활을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나이란 없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70살, 80살에 운동을 시작해도 근육이 생기고 혈압이 내려가고 기분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우리 몸은 어떤 나이에도 변화에 반응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함을 느끼는 것이 건강에 좋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하루 끝에
오늘 감사한 것, 세 가지를 생각하는 것이 수면의 질을 높이고 혈압을 낮추고 기분을 좋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눈을 뜬 것,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가족이 있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감사의 대상이 됩니다. 이 작은 감사함이 쌓이면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그 풍요로움이 건강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함께 감사하고 우리 함께 건강합시다. 건강에 관해 한 가지 더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이야기할 때 몸만 이야기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건강은 몸, 마음, 관계가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몸이 건강하면 마음도 밝아집니다. 마음이 밝으면 사람들과 더 잘 어울립니다. 사람들과 잘 어울리면 외롭지 않습니다. 외롭지 않으면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스트레스가 줄면 몸이 더 건강해집니다. 이 아름다운 선순환이 있습니다. 반대로 몸이 아프면 마음도 힘들어집니다. 마음이 힘들면 사람들을 멀리하게 됩니다. 혼자 있으면 더 우울해집니다. 우울하면 건강 관리를 소홀히 하게 됩니다. 이 악순환도 있습니다. 어느 고리를 끊으면 될까요?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성공 경험이 다음 행동을 이끌어냅니다. 오늘 물 한 잔 더 마셨다. 오늘 10분 걸었다. 오늘 부인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 작은 것들이 긍정의 고리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우리 세대는 큰 일을 이뤘습니다. 이제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을 시간입니다. 작은 것들이 모여 큰 건강이 됩니다. 작은 것,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우리 함께 건강하게 오래오래 이 아름다운 세상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것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우리 세대가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삶의 지혜를 전해줄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경험, 우리가 겪어온 어려움, 우리가 배운 교훈들, 이것들이 젊은 세대에게 가르침이 됩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것이 나라 전체에도 좋은 일입니다. 우리 세대의 경험과 지혜가 살아있어야 우리 사회가 더 풍요로워집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건강합시다. 우리 함께 오래 삽시다. 우리 함께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 있어 줍시다. 우리가 건강하면 우리 가족이 행복합니다. 우리가 행복하면 우리 주변이 밝아집니다. 작은 것에서 시작해서 큰 행복을 만들어가는 우리가 됩시다. 오늘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혈압을 관리하는 것 외에도 콜레스테롤 수치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130 미만이면 좋고 100 미만이면 더 좋습니다. 모르고 계신 분들은 다음번 건강검진 때 꼭 확인해 보세요. 당화 혈색소라는 검사도 있습니다. 이것은 최근 두세 달 동안의 평균 혈당을 보여줍니다. 이 수치가 5.7 미만이면 정상, 6.5 이상이면 당뇨입니다. 이 사이는 당뇨 전 단계입니다. 이 검사도 건강검진 때 포함되어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을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긴급 상황에 대비해서 가족과 약속을 정해두세요. 갑자기 쓰러지거나 의식을 잃을 경우를 대비해서 내가 어떤 약을 먹고 있는지, 어떤 병을 가지고 있는지, 가장 먼저 연락할 사람은 누구인지를 종이에 적어서 지갑에 넣어두세요. 이것이 응급 상황에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혹시 혼자 사시는 분들은 매일 정해진 시간에 가족이나 이웃에게 연락을 하는 습관을 만드세요. 작은 연락 하나가 위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서로를 챙기면서 건강하게 살아갑시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요. 여러분이 건강을 챙기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희망 때문에 건강을 챙기는 것이 더 오래 지속됩니다. 병이 두렵기 때문이 아니라 손주와 더 오래 함께하고 싶기 때문에, 배우자와 더 많은 여행을 하고 싶기 때문에, 아직 하고 싶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긍정적인 이유가 건강한 삶을 이끌어 갑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많은 날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날들을 건강하고 의미 있게 살아가기 위해 지금 함께 시작합시다. 우리가 함께라면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자, 오늘 10가지를 함께 알아봤습니다.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화를 참지 마세요. 건강하게 표현하세요. 걷기, 대화, 일기 쓰기로 감정을 밖으로 내보내세요. 감정을 삭히는 것은 미덕이 아닙니다. 그것은 심장을 해치는 습관입니다. 둘째, 몸의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가슴 압박감, 왼쪽 팔저림, 갑작스러운 식은땀, 턱이나 목이 당기는 느낌, 갑자기 심하게 어지러운 느낌. 이 5가지 중 하나라도 나타나면 즉시 응급실로 가세요. 기다리지 마세요. 셋째, 잠을 충분히 주무세요. 7시간에서 8시간, 잠드는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세요. 자기 전 스마트폰을 내려놓으세요. 수면이 심장을 살립니다. 넷째, 배우자와 따뜻한 관계를 유지하세요. 오늘 저녁 감사한 점 한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좋은 관계가 8해를 더 살게 해줍니다. 다섯째, 밥 먹고 20분만 움직이세요. 소파에 바로 눕지 마세요. 발 뒤꿈치 들기라도 하세요. 그 20분이 혈당을 지키고 소화를 돕습니다. 여섯째, 식사 순서를 채소, 단백질, 밥 순서로 바꾸세요. 혈당을 지키세요. 잡곡을 섞으세요. 단 음료를 줄이세요. 당뇨 전 단계에서 막을 수 있습니다. 일곱째, 근육을 지키세요.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서기를 하루 30번 하세요. 매 끼니 단백질을 챙기세요. 근육이 생명을 지킵니다. 여덟째, 폭음을 피하세요. 드신다면 적게 천천히 물과 함께 드세요. 공복에는 절대 드시지 마세요. 아홉째, 걱정을 종이에 적으세요. 심호흡을 연습하세요. 믿는 분에게 털어놓으세요. 걱정을 혼자 삼키지 마세요. 열째, 삶의 의미를 찾으세요. 손주를 위해, 배우고 싶은 것을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는 누군가를 위해 그 목적이 건강한 삶을 이끌어줍니다. 이 10가지 중에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이 몇 가지나 있으신가요? 사실 대부분은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돈이 들지 않습니다.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약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 몸과 마음을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이끄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는 정말 대단한 세대입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온 세대입니다. 가난했던 시절을 이겨내고 자식들을 교육시키고 이 나라를 세계에서 손꼽히는 나라로 만든 주역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 시절에 우리는 몸보다 일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가족보다 책임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세대의 강점이었고 그것이 이 나라를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 자신을 돌볼 때입니다. 그것이 자기 중심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오래 건강하게 있어야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손주들과 더 오랜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 더 오래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이 가족을 돌보는 것입니다. 권순애 씨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편지의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에 한 말이 기억납니다. 여보,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저는 그 말이 마음에 남아서 이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이 이야기를 듣고 달라진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누군가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그것이 가족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시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손주들이 자라서 어른이 될 때까지 건강하게 곁에 계시려면 오늘 이 한 가지만이라도 시작해 보세요. 우리 세대는 참고 견디는 것을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종류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신을 돌보는 용기, 도움을 받아들이는 용기, 감정을 표현하는 용기, 그리고 오래 살기 위해 생활을 바꾸는 용기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그 용기를 갖고 계십니다. 우리는 더 어려운 것도 이겨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많은 건강 정보를 계속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오늘 내용 중 가장 와닿은 것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